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04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지금까지 경매에 관한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 사례를 통해 각 사례별로 주의해 볼 점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이 공부해 본 사례가 많을수록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오게 되면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꼭 한번 도전해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실전 사례를 저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2005년 봄에 2005년 2월에 낙찰받은 수원시 영통동 벽적골 주공아파트 사례를 말씀드리죠. 자, 일단 자료를 먼저 보실까요? 2005년도에 이 물건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22평형입니다. 50평방미터 정도 되죠. 그 당시 감정가가 1억 2천이었습니다. 시세도 그 정도 1억 1천, 1억 2천 정도 받습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괜찮은 아파트가 세 번 유찰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세 번 유찰되어서 51%, 감정가의 51%까지 떨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임차인 때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등기부를 먼저 보시면 원래 이것이 주공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였죠. 임대 아파트이다가 이것을 2003년도에 현 소유자 채무자 조 씨가 분양을 받았고요. 자, 이 임차인들은 그 이전부터 임대 아파트일 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두 사람의 임차인 이름이 나옵니다. 자, 금액은 6천만 원짜리 임차인 그리고 4천만 원의 임차인. 자, 6천만 원의 임차인은 전입일만 있고 확정일이 없습니다. 4천만 원의 임차인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전입한 것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만 나타납니다. 자, 외형상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할 때는 이런 물건이 세 번까지 떨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냈겠지만 이때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여러 사람들이 조사로 다니지를 않았었죠. 자, 저는 세 번 유찰된 것 보고 두 번까지 유찰된 사건은 많이 있었으니까 두 번 유찰 때는 제가 안 봤습니다. 세 번 유찰된 다음에 이 사건을 조사를 했었죠. 자, 결국 두 사람의 임차인은 부부입니다. 자, 부부니까 결국 한 사람의 임차인이죠. 부부가 따로따로 지금 계약서를 넣은 형식이 되지만 사실은 4천만 원짜리 계약서가 있었고 나중에 이것을 6천만 원으로 재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이것을 남편이 넣고 이것을 부인이 넣은 자, 그래서 외형상 두 개의 임차인처럼 보였던 거지 사실은 하나의 임차인이죠. 좁은 아파트에 두 가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러한 내용의 서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면 최 씨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데 6천이라는 금액이 나오고요. 자, 그런데 좀 더 아래쪽에 보면 좀 희미합니다만 매각 물건 명세에서 4천에 대한 기록, 6천에 대한 기록. 4천에 대한 것은 요거는 현황조사서상의 기록이고요. 자, 6천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권리 신고한 기록이죠. 자, 집행관이 왔을 때 4천에 산다. 보증금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이후에 6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찾아서 법원에 권리 신고를 했는데 이 6천만 원의 계약서는 4천에다가 나중에 추가 2천을 정액한 금액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천에 대한 확정을 전입하고 확정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것은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테고 자, 2천을 올려준 것은 말소기준 권리
국민은행보다 나중 일입니다. 그러면 2천은 인수가 배당이 없고 인수가 아니죠. 자, 4천은 배당받을 테고 2천은 배당을 못 받는데 나중에 근저당 이후에 올려준 거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쉽게 밝혀지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자료만 보고 조사를 안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법원의 기록에도 부부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자, 그 전에 제가 현장에 죄송합니다. 현장에 갔었을 때 동사무소에서도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언지를 들었습니다. 자, 보통 부부라는 얘기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부부라면 따로 계약서가 없다라는 게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계약서는 제가 따로 법원에서 서류를 카피한 겁니다. 보통 계약서를 입찰자가 미리 볼 수는 없는데 제가 혹시 문제가 있나 해서 본 거죠. 그래서 4천만 원의 계약서를 쓰고 확정도 제때 받은,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임차인이었습니다. 자, 결국 입찰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자, 요 밑에 있는 계약서는 두 번째 계약서는 나중에 증액한 다음에 2천만 원을 올려준 거죠. 자, 이것을 올려준 내용이 2003년 7월입니다. 2003년 7월에 올려줬으니까, 자, 아까 처음에 서류를 보시면 2003년 4월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2천만 원 올려준 것은 대항력이 없죠. 자, 4천은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받고 2천은 올려준 게 말소 기준 이후니까 배당이 없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볼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과연 1억 2천짜리가 지금 반값으로 6천 정도까지 떨어졌죠. 자, 그 당시의 시세로 봐서는 거의 8천에서 1억 사이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8천보다는 더 높게 9천에서 1억 정도 사이에 낙찰이 됐는데 이 6,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그럼 나는 과연 얼마에 낙찰받아야 되느냐? 자, 저는 투자자의 입장이니까 9천이나 1억 정도에 낙찰받으면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죠. 실수요자는 9천, 1억에 낙찰받아도 됩니다만. 자, 그래서 얼마를 입찰가로 정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입찰가는 그 당시에 자, 이 물건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과연 얼마에 낙찰됐나. 자, 그런 것을 좀 조사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자, 역시 같은 아파트죠. 벽적골 주공 아파트 22평형. 자, 감정 1억 3천이고요. 자, 이것은 1억에 낙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6,100까지 떨어진 걸 나는 얼마를 쓰느냐. 자, 저렇게 내용이 그 당시로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면 실수요자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실수요자들은 깨끗한 물건에 들어오지 저렇게 복잡한 물건은 안 들어올 거다. 실수요자라면 9천, 1억 이렇게 낙찰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들어올 거로 보고 이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내가 낙찰 받기 어렵다. 저는 9천 이상 안 살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텐데, 자, 저런 물건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고수일 테고, 그 당시만 해도 고수였죠. 지금은 이것이 초보를 벗어나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지만, 3년 전에는 이 정도면 고수가 들어온다고 봤습니다. 자, 고수들은 역시 높은 금액을 안 쓰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금액으로 들어올 거다. 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어간 금액이 7,834만 원이었어요. 자, 입찰은 4명이 들어왔는데 2등이 7,800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입찰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저는 법무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하고 잘 아는 친한 사람, 여기 낙찰자 이름이 나옵니다만
자, 김만엽이라는 이 친구가 입찰을 했었죠. 자, 저는 이때 이 6,100에서 가격을 얼마 쓸까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7,834만 원은 현재 51%인데 그 이전 가격이 64%였죠. 두 번 유찰되면 64%죠. 자, 이것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쓰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현재 51%이면 그전 가격 64%까지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초보자는 그렇죠.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수익이 나온다면 아예 저번 가격 이상으로 써버리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초보자들은 이게 64%일 때 낙찰을 안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64%로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경매장에 가보시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4%를 넘는 금액 그리고 64%에도 누가 들을 수 있다. 고수라면 그런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64%에서 조금 더 상회한 금액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65.3%에 입찰한 겁니다. 자, 여기 65.3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낙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원에서는 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임차인 4천만 원에 추가로 2천을 정액한 임차인으로 보고 저는 배당이 4천원 받으니까 내보내는데 문제없다라고 봤는데 국민은행에서 제1은행이군요. 제1은행에서 배당 배제를 신청했습니다. 자, 배당 배제의 이유는 소유자 채무자와 가족 관계인데 친인척 관계죠. 대출을 받을 때 무상임차인 각서를 써줬다 이거죠. 자, 무상임차인 각서가 들어가니까 제1은행 입장에서는 당신들 4천만 원을 배당 받으면 안 된다. 자기들이 먼저 7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였죠. 자, 제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제가 물어주지는 않습니다만 배당을 못 받을 경우에 내보낼 때, 명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자, 6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4천을 받는다면 쉽게 나갑니다만 자, 6천만 원 임차인이 전혀 못 받는다면 낙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자, 보통 같으면 배당받고 나가니까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습니다만 이때 배당이 없으니까 애를 먹일 것 같아서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인도명령이 기각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임차인이 무상임차인 각서를 썼지만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자, 제1은행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이 더 빨리 전입했으니까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임차인 각서만 있다라는 걸 제가 이유를 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기각했다라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외형상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기각을 됐으니까 이것은 내보내는데 조금 애를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생각보다는 쉽게 대화로 풀었습니다. 결국 이사비를 200만 원을 주고 쉽게 풀었죠. 대략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기다린 건 아니죠. 저렴하게 낙찰 받았으니까 200 정도 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제가 이것을 최초에는 이 낙찰자에게 이 물건을 주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른 분이 낙찰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입찰을 못 들어가는 바람에 경매하는 당일날 새벽에 이것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자,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돈 들고 뛰어오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있는 수원까지 서울 있는 사람이 와서 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고 해결도 잘했습니다. 자, 저는 이 물건을 낙찰받고 팔은 줄 알았는데
보통 저는 고객에게 낙찰을 받아들인 다음에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뒷일은 신경을 안 쓰는데 팔은 줄 알았는데 팔지 않고 여태 갖고 있었다 그러네요. 자,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영통에 2년 전부터 지하철 공사를 하죠. 분당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지하철 공사.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 시세로도 저렴하게 샀는데 바로 팔았다면 제가 볼 때 한 1억 2천 받았을 테니까 한 3, 4천이 남죠. 그런데 처분하지 않고 임대로 줬는데 자, 이것이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제 고객은 아주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얼떨결에 낙찰을 받고 또 계속 갖고 있다가 큰 수익이 남았죠.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실제 이 벽적골 자료를 한 번 더 잠깐 보실까요? 1억 2천이 7,800에 낙찰이 됐고요. 자,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남편의 이름은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6천 이렇게 신고가 됐었죠. 근데 실제는 6천이 아니고 그 이전에 4천 추가로 2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여기도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정리된 내용이어서 한 사람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이 여기는 또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자, 일반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타내는 내용,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다른 사이트의 내용이 좀 다르죠. 자, 어쨌든 무난히 잘 해결된. 여기서 보면 6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물건도 여러분들은 사실상은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까요? 이 건은 간단합니다. 어제도 앞에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천시 대월면 현대전자 아파트. 자, 임차인이 3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민은행에 2,860만 원의 선순위 건저당이 있죠. 자,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결국 경매를 신청했는데 청구 금액이 여기서는 2,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만 여러분은 이 청구 금액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의 금액이고 이것이 경매가 낙찰되어서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배당받을 때까지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정된 금액 2,860을 다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200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국민은행이 2,800 정도, 임차인이 3천만 원. 자, 그러면 이것은 5,800에 낙찰돼야 임차인이 전액을 회수하는데 자, 이 아파트의 가격이 감정가조차 4,600입니다. 5천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은 대략 4천 이하에 낙찰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렴하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배당금을 일부 손해봐야 되고 그 못 받는 돈을 집주인한테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라도 확실하게 낙찰을 받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제가 높은 금액을 쓰라. 자, 3,680이면 일반적으로 3,800, 3,900이면 낙찰 받을 수 있지만 4,200, 4,200에 낙찰을 받아라. 자, 높게 쓰는 대신 그 돈이 당신에게 다 간다. 자, 결국 4,200에 낙찰을 받고 자, 4,200이면 2,800 정도, 4,200에서 자, 2,800은 국민은행에 가고 1,400 정도가 임차인에게 가죠. 자, 많은 손해입니다. 많은 손해지만 방법은 이것밖에 없죠. 자, 1,400만 원을 배당받으니까 임차인은 이것을 상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임차인이니까 다시 돈을 되돌려 받죠. 그래서 1,4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넣겠다. 상계 신청해서 결국 자기의
이 아파트로 만들어서 손해를, 이익은 못 받지만 손해를 다소 줄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수원시 내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조금 역시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3년 사건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이 집이 꽤 크죠. 토지가 50평. 자, 건물은 113평. 3층에 빌라처럼 지은 다가구입니다. 다세대가 아니고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물건을 많은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중 한 분이 이것을 사게 해달라. 자,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 여기 세입자 중에 한 분, 자, 김씨, 여기 나오죠. 이분이 사게 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 내부의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자, 이것을 사려고 하시니까, 임차인에 대한 판단, 그 집이 좋고 나쁜 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자, 보시면 여기서 말소 기준은 99년도에 기업은행인데, 자, 이러한 내용,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꽤 많습니다. 99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온 사람은 다 대항력이 있죠. 자, 이런 사람, 자, 두 명이 대항력이 있는데, 과연 여기 나오는 고씨 같은 사람은 보증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임차인이냐? 자, 제가 제3자 같으면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만나보고 법원 기록을 열람해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죠.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옛날에 살았다가 이미 이사를 갔다.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런 쪽에서 실제 내부의 임차인 들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지 않는다도 여러분들이 만약 다가구를 낙찰 받으시려고 할 때 이러한 내부에 배당을 다 받는 임차인과 대화를 하면, 배당을 다 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아주 협조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막을 쉽게 얘기들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64%일 자, 지금 64%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입찰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2003년 7월입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자, 입찰자도 물론 돈을 받아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1억 7천 정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1억 7,800이 일단 입찰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2억에 들어왔죠. 자, 어쩔 수 없죠. 2억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대략 3천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입찰장에서, 자, 둘이만 갔었는데 1번, 2번 두 사람만 입찰을 했는데 2억에 낙찰 받은 사람이 3천만 원 가까이 2,200 정도를 더 높게 썼는데, 집행관에게 포기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입찰장에 제가 있었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 낙찰받았다, 너무 높게 낙찰받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포기를 했죠. 저는 그냥 가만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잔금을 넣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죠. 앞에 두 사람만 들어왔고 이때 낙찰자가 포기를 했다면 다음에 입찰할 사람이 다른 경쟁자가 새로 생길까? 보통은 아니죠. 만약에 10명 정도가 왔다면 이것이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하면 누군가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2명, 3명이 입찰했는데 대금 납부를 포기하고 이것이 재경매로 나오면 그 보증금이, 재경매의 보증금은 수원은 30%입니다. 자, 이 30%의 보증금이 무척 부담이 되죠. 1억 6천에 30%면 거의 5천만 원 정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저는 단독일 거라고 봤습니다. 다음에 처음에 낙찰하고 재경매에서 두 번째는 단독일 가능성. 그래서
이때 1억 7,800을 썼지만 1,000만 원을 내렸죠. 혹 한 사람 정도 두를 수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두르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단독일 거라고 보고 입찰을 한 겁니다. 자, 낙찰자는 오씨로 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임차인 김 씨의 어머니입니다. 자, 잘 판단을 한 거죠. 1,000만 원을 벌었죠. 처음에는 떨어졌지만 두 번째 재경매 나올 때 오히려 금액을 낮춰서 아무도 안 들을 거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린 김에 과연 임차인들은 어떻게 배당이 될까? 좀 어려운 얘기고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때 많이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사건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자, 여기서 배당을 한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내보내느냐 아니면 인수하느냐의 문제니까 중요하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99년 기업은행의 저당인데, 자, 이것을 기준으로 소액 배당 나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9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찰하는 이때가 기준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800씩 배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2,400이니까 여기는 배당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살지 않고요. 자, 800이 나가죠. 자, 여기도 500이면 500 전부가 나갑니다. 자, 여기도 1,500이니까 800이 나갑니다. 자, 여기는 임차인이 아닙니다. 자, 낙찰받은 김 씨는 배당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김 씨도 800이 나갑니다. 800이 나가죠. 자, 이렇게 소액 배당을 가장 먼저 합니다. 전체 낙찰가에서 소액을 배당을 하고, 자, 순서를 적어볼까요? 소액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건저당이나 확정받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가 나가죠. 그러면 여기가 기업은행은 전액 배당이죠. 자, 그 다음에는 기업은행이 다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 은행 저당권으로서 두 번째 소액을 또 판단해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들어두시죠. 이때는 2,000만 원 이하의 800이었지만 두 번째 소액은 자, 2002년으로 기준하면 지금과 같은 4,0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1,600이 배당이 나갑니다. 자, 많은 사람이 해당되죠. 자, 이 2,400이었던 사람이 앞에서는 해당이 안 됐지만 이때는 1,600을 배당받습니다. 자, 나머지 500, 700을 배당받죠. 여기는 다 받았고요. 나머지 또 700을 배당받습니다. 자, 낙찰자 김 씨는 3,200 전혀 배당이 없다가 역시 1,600을 배당받습니다. 자, 여기도 추가로 800을 배당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늘어가죠. 자, 그리고 확정받은 임차인이 또 배당받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배당을 받고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1,600을 배당하니까 800만 원을 인수해야 되죠. 자, 그 외에 인수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모두 배당이 됐으니까요. 자, 그 외에는 배당이 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낙찰된 1억 6,800을 배당을 하는데 그 이전에 포기한 금액을 10% 포기했었죠. 그래서 1,670을 보태서 배당을 하죠. 그러면 1억 6,800을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1억 8,470 정도 되는 돈을 배당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낙찰받은 게 역시 한 4, 5년 전인데 이분이 아직도 이 집을 갖고 있다면 아주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당시 1억 6,800 인수까지 고려해서 비용까지 1억 한 8천 정도인데 이렇게 방이 많은 몇 가구인가요? 두 가구, 한 가구, 두 가구. 전부 7가구가 있는 이 집을 자,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면 아마 한 4, 5억 정도의 호가를 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일찍 투자를 하신 분들은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경매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역시 3, 4년 후에는 그때 사람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일찍 투자하신 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대부분의 의문사항은 현장 답사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현장 답사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 특히 임차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입장에 따라서 특별한 입찰 금액으로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